월급 320만 원, 이자 200만 원. 남는 돈 1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자기들 빚 갚아달라는 거죠. 잠깐, 그 빚 누가 내라고 했나요? 칼 들고 협박한 사람 있었나요? 스스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놓고 이제 와서 왜 국민 세금을 바라보는 걸까요? 영끌족의 민낯과 그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봄 서울 노원구의 한 은행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32살 A씨도 그 줄에 있었죠. 대기업 계약직, 월급 320만 원,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생각했죠. 이 돈이면 차라리 내 집을 사겠다. 그래서 뭘 했냐고요? 3억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더 빌리고 자기 돈 5천만 원 보태서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질렀죠. 변동금리 연 2.3%, 월 이자 73만 원.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변동금리가 뭔지는 알고 계약한 걸까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변하면 이자도 변하는 겁니다. 오르면 이자도 오르고 내리면 이자도 내리죠. 그런데 A씨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왜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그랬대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더 오를 일 없다고. 2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는 치솟았고 A씨의 대출금리는 6%를 넘었습니다. 월 73만 원이던 이자가 200만 원이 됐어요. 월급 320만 원에서 이자 200만 내고 나면 120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관리비 내고,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해요. 근데 A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피해자래요. 정부가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은행이 제대로 설명 안 해줬대요. 사회가 집 사라고 압박했대요. 계약서에 변동금리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읽었을 텐데요. 아, 안 읽었나?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죠? 온라인에서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변동금리인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빌렸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수익 날 때는 본인 거, 손실 나면 나라 탓이냐? 싸늘하죠. 근데 틀린 말인가요? A씨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수십만 가구가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아우성치고 있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금리를 내려달라고, 빚을 탕감해달라고.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왜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빌린 걸까요?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욕심을 부린 걸까요? A씨가 산 곳은 노원구입니다. 서울이긴 한데 강남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이죠. 왜 거길 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2020년 기준 강남구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이었어요. 대출 최대로 받아도 자기 돈이 6억은 있어야 합니다. 32살 계약직이 6억을 어떻게 모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5억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동네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떨어집니다. 상승장에서는 강남이 먼저 오르고 외곽이 나중에 따라붙어요. 하락장에서는 반대죠. 강남은 10% 빠질 때 노원은 20% 넘게 빠집니다. 왜냐고요? 수요가 줄면 굳이 출퇴근 1시간 반 걸리는 외곽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A씨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겁니다. 그냥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기 전에는 안 떨어질 거라고. 이게 도박구 심리 아닌가요? 서울 바깥은 더 심각했어요. 인천 검단,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이 동네들은 2020년대 초반 분양 열풍의 진원지였습니다. 새 아파트, 서울보다 싼 가격, GTX 개통 기대감.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찍었어요. 근데 2023년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GTX는 계속 미뤄지고 분양가보다 1억, 2억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집 산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말해요. 정부가 GTX 빨리 뚫어줬어야 했다고. 약속 안 지킨 정부 책임이라고. 잠깐, 기대감만으로 몇 억짜리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본인 아닌가요? 오피스텔이랑 빌라 산 사람들은요. 아파트가 비싸니까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눈 돌린 사람들 있잖아요. 월세 받으면 대출 이자 감당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금리 오르니까 계산이 박살났어요. 월세는 그대로인데 이자는 2배. 2023년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는 빌라 자체를 아무도 안 사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투자 실패한 거 아닌가요? 월세 수익 계산하면서 오피스텔 산 거. 그게 투자 아니면 뭐예요?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수익 나면 본인 거, 손실 나면 정부 탓.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사람들을 100%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진짜 미쳤거든요. 202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가 뭘 했냐면요. 금리를 역대 최저로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0.5%, 돈 빌리는 비용이 사실상 공짜가 된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금 이자가 거의 없으니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0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고 2021년에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뛴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유튜브 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죄다 같은 말 했어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삽니다. 빚내서라도 사세요. 영끌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부모님들도, 직장 선배들도, 부동산 중개사도, 은행 상담사도 다 같은 말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처럼 들렸을 수는 있어요. 사회 전체가 집 사라고 압박하는 것 같았겠죠. 근데 총 들고 위협한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본인이에요. 정부는요. 정부도 좀 웃긴 게 한 손으로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규제를 쏟아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임대차 3법, 수십 번 대책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손으로는 무주택자한테 대출 문을 열어줬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디딤돌 대출 한도 상향, 뭔 소리냐고요. 투기꾼은 막고 실수요자는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해요. 무주택 청년이 빚내서 집 사는 거랑 투기꾼이 빚내서 집 사는 거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거든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요. 정부가 불 끄면서 동시에 부채질한 거죠. 그러다 2022년에 반전이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확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1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뛰었습니다. 7배예요. 변동금리 대출받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죠. 이자가 3배로 뛰었으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금리가 영원히 바닥일 거라고 생각한 건 좀 순진한 거 아니에요? 역사상 금리가 안 오른 적이 없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금리예요. 변동금리 상품 계약하면서 이걸 몰랐다고요. 진짜요. 근데 이 와중에 웃긴 게 있어요. 금리가 폭등하는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번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은행입니다. 2021년 초 한 은행 창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죠. 고정금리는 3.2%, 변동금리는 2.1%입니다. 지금 금리가 바닥이라 당분간 오를 일 없어요. 변동으로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 직장인은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2년 후 금리가 6.5%가 됐어요. 이자가 3배로 뛴 거죠. 은행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어요. 변동금리 상품이며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금리가 3% 오르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보여줬을까요? 대부분 안 했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요. 대출 많이 내줄수록 실적이에요. 변동금리가 당장 이자가 낮으니까 고객도 좋아하고 은행도 대출 단액 늘리기 좋죠.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오르면 누가 이득일까요? 은행이에요. 여기서 예대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은행이 예금자한테 주는 이자랑 대출자한테 받는 이자의 차이. 그게 은행 수익이에요. 근데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는 바로 오릅니다. 변동금리는 3개월, 6개월마다 조정되니까요. 근데 예금 이자는 그만큼 안 올라요. 은행이 안 올려주거든요. 2013년 주요 시중은행들 순이익이 역대급 찍었어요. 언론 보도 보면 4대 시중은행 합산 순이익이 15조 원대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이자 장사에서 나온 거예요. 영끌족들이 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동안 은행은 역대급 실적 찍고 성과급 잔치 벌인 거죠. 이거 공정한가요? 솔직히 좀 열받긴 합니다. 금리 내릴 때는 대출 이자 인하 느릿느릿, 오를 때는 번개처럼 빠르게 올리잖아요. 비대칭적인 구조인 건 맞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영끌족이 면죄부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은행이 밉다고 해서 본인 선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변동금리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본인이에요. 은행이 총 들고 위협 안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은행 욕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웃긴 케이스가 있어요. 은행이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영끌하라고 한 건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은행 말은 의심 안 하고 유튜버 말은 무조건 믿고. 이게 앞뒤가 맞아요.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수십조 원의 빚더미가 쌓였고 이 빚더미 위에
수십만 2030 세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최근 금융당국 발표를 종합해보면요. 2030 세대 고위험 가구의 가계부채가 수십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가구가 뭐냐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감당이 버거운 가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고요?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빚 탕감. 한마디로 나라에서 도와달라는 거죠. 정부가 금리 내려주고 은행이 빚 좀 깎아주고 세금으로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말이 돼요? 집값 오를 때는 누가 이득 봤어요? 본인들이요. 집값 올라서 자산 불어날 때 세금 더 내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양도세 내기 싫어서 버텼죠. 이익은 본인 거, 손실은 국가 부담.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이익 날 땐 내 돈, 빚은 나라가? 그런 못돼 먹은 신보 고쳐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싸늘하죠. 근데 틀렸어요. 이 댓글, 영끌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긴 해요. 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긴 거 아니냐? 저금리로 유인해놓고 갑자기 금리 올린 거 아니냐?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빚 탕감까지 요구할 수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카지노에서 도박했어요. 주변에서 지금 대박 타이밍이야 그랬어요. 카지노가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분위기도 띄워줬어요. 그래서 전 재산 걸었는데 잃었어요. 그럼 카지노가 돈 돌려줘야 해요? 아니잖아요. 걸겠다고 결정한 건 본인이에요. 물론 도박이랑 집 사는 거랑 똑같냐고 할 수 있어요. 집은 실거주 목적이니까 다르다고요. 근데 실거주 목적이면 왜 변동금리로 빚을 최대한 땡겼어요? 왜 감당 안 되는 금액을 빌렸어요? 그건 투자 아니에요. 레버리지 투자. 남의 돈으로 베팅한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이 사람들이 파산하면 그게 다 개인 문제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니까 알아서 파산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동시에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부실 채권이 쌓여요. 은행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08년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신용 낮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대출해줬다가 금리 오르니까 대규모 연체 터졌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한국이 그 꼴 날 거냐고요? 구조가 좀 다르긴 해요. 미국은 대출을 증권화해서 전 세계에 팔았고 한국은 대부분 국내 은행이 들고 있어요. 전염 경로가 제한적이죠. 근데 안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030 세대가 경제의 핵심 소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자 갚느라 돈을 못 쓰면 내수가 죽어요. 자영업자 매출 떨어지고 고용 줄고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영끌족 문제가 개인 문제로 안 끝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유예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빚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뿐이거든요.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거죠. 일부에서는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해요. 원금 감면, 장기 저리 대환 대출, 공공임대 전환. 근데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터집니다. 무리하게 집 산 사람만 혜택받고 집 안 사고 전월세로 버틴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실제로 이런 댓글 많아요. 영끌 안 하고 월세에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내 돈으로 왜 영끌족 구제해줘야 됨? 집값 떨어질 때까지 참은 나는 호구냐? 이 사람들 억울한 거 맞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안 풀려요. 누구 책임이냐? 어디까지 사회가 감당하냐? 가치의 문제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영끌 사태 터지고 나서 바뀐 게 있거든요. 첫째, 대출이 어려워졌어요. DSR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DSR이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예전처럼 영끌하고 싶어도 제도가 막아요. 은행 창구 분위기도 달라졌대요. 적정 수준으로 빌리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무조건 내 집 사야 한다는 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장기 공공임대, 사회주택 같은 대안적 주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평생 임차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죠. 물론 이게 지금 영끌족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안 돼요. 이미 빚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늦은 얘기죠. 근데 다음 세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사태 보고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요. 변동금리의 위험성, 레버리지 투자의 함정, 유튜버 말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아, 근데요. A씨 기억나세요? 1장에서 나온 그 30대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집을 팔았어요. 3억 9천만 원에. 4억 6천만 원에 산 집을 7천만 원 손해보고 판 거죠. 근데 대출금 3억 8천만 원에 복비, 세금 제하고 나니까 손에 남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남았습니다. 지금 A씨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남은 빚 갚고 있대요. 35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본인 말로는 좋은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수업료였네요. 정리해볼게요. 영끌족이 바보였냐? 바보는 아니에요.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본인이에요.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정부가 잘못했냐? 잘못한 거 맞아요. 한 손으로 규제하면서 다른 손으로 대출 풀어준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영끌족 빚 갚아주는 게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은행이 나쁘냐? 나쁜 거 맞아요. 이자 장사로 역대급 수익 올린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은행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합법적인 사업을 한 거죠. 결국 누구 하나만 욕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탐욕, 정부의 엇박자, 은행의 이자 장사. 이 세 가지가 뒤엉켜서 이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익 날 때는 본인 거, 손실 나면 국가 부담. 이건 아니에요. 투자의 기본 원칙은 손익을 본인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집 사는 게 투자였으면 손실도 본인 몫이에요.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죠. 영끌족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정부한테 손 벌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금이에요. 영끌 안 하고 악착같이 모은 사람들 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끌족을 구제해야 할까요? 본인 책임으로 남겨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